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죠. 저희는 정말 스쳐가기만 했습니다. 뭘요? 예술을요. 예술에 대한 두 남자의 헛소리. 예술을 스쳐간 남자들. 저희는 예스맨입니다. 좋네요. 확실히 뭔가 이렇게 앞에 생기니까 힘이 나요. 이거 제가 보기엔 나중에 들으면 약간 오그라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스맨 2화가 시작됐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자기소개 먼저. 자기소개. 저 악건입니다. 아니 저 김혁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 봤어요. 영화. 날씨의 아이. 날씨의 아이. 네. 신카이 마코토. 신카이 마코토 특유의 화풍이라고 해야 되나? 네, 시각적인 효과나 이런 거가 확실히 예쁘고. 그렇죠. 그 그림체나 이런 그 전체적인 느낌 봤을 때 사람을 확실히 뭔가 사로잡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김혁 씨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한 주 동안 열심히 야근을 했습니다. 돈 벌어야죠. 너무 지금 약간 힘들 정도로 좀 많이 해서 그러니까 수염이 많이 자라시네요. 네. 그래서 여기가 조금 저의 힐링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저번 화 때 뭔가 이게 그 느낌이 오셨나 봐요. 저번에 방금 멘트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항상 즉흥적으로 뭔가를 해오는 사람이라서 저번 화 이제 업로드가 됐죠. 네, 됐습니다. 10월 30일 날 업로드가 됐는데 한 주간 솔직히 저는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랑 스푼 이 두 가지에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데 스푼에서 한 50, 60? 진짜요? 팟캐스트에서 한 80, 90? 그래서 도합해서 한 150회 정도는 와. 조회수가 있어요. 물론 김혁 씨 몇 번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한 10번 들었는데. 저는 이제 한 100번 그래도 한 40분이 제가 1번 들었으니까. 이제 100번은 농담이고 저는 그렇게 많이 듣진 않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조금 들어주시는 분이 계셔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조금 반응을 잘 보여주시면은 저희도 좀 더 재밌게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진짜 의외로 힘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럼요. 누군가 듣고 있다 생각하면 힘이 되죠. 네, 그쵸. 저번 주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 간단하게 소개하고 간단하게였나요? 좀 길게 소개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예술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피카츄 얘기도 하고. 그쵸. 네. 일단 오늘은 저희가 각자의 워너비. 그쵸. 이번 화의 주제는 워너비죠. 네. 저희가 원래 사전에 서로의 이제 그 워너비와 관련된 작품들을 교류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김혁 씨한테 보여드렸었는데 저의 워너비는 데미안 허스트입니다. 데미안 허스트. 네, 데미안 허스트. 영국 작가고요. 아실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되게 파격적이고 조금 돈과 관련된 미술 작품과 예술 활동을 했어서 아마 데미안 허스트라는 작가는 몰라도 이 사람 작품은 한두 번쯤은 보셨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데미안 허스트는 누구냐면 영국의 이제 작가고 데미안 허스트는 이제 골드 스미스 대학교를 나왔는데 이 데미안 허스트가 졸업할 때쯤에 되게 유명한 작가들이 많아요. YBA라고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라고 이제 그룹이 있는데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 그 중에서도 단연 유명한 게 이제 데미안 허스트거든요. 데미안 허스트 그 작업이 뭐가 있냐면 가장 이제 유명한 게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육체적 불가능성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름 엄청 기네요. 엄청 길어요. 데미안 허스트도 약간 뭔가 이렇게 그리고 그런 거보다 개념을 담아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를 그 안에다가 의미를 담아서 작품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이 작품이 뭐냐면 그냥 바다에서 상어를 잡아와요. 어부를 고용해서 상어를 잡게 시킨 다음에 생상어를 잡아옵니다. 그래서 그 상어를 유리상자에 넣고 그 유리상자에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부어요.
그게 작품인데 그게 이제 이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육체적 불가능성인데 포르말데히드가 이 방부제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시체를 안 썩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데미안스트가 담고 싶었던 거는 이 상원 죽지 않는다. 이 상원은 죽음에서 벗어난 영역에 지금 들어가 있고 그게 제목인 거죠.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육체적 불가능성. 데미안스트는 대부분 보면은 죽음과 관련된 작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 인터뷰에 나가서 얘기한 게 있는데 얘기했던 게 이제 나는 내가 피할 수 없는 것에 정면으로 돌파하라고 배웠다. 죽음이 그 중 하나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사회는 어리석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꽃이 영원히 피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 아름답게 느끼는 것 같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데미안허스트의 작품 세계나 데미안허스트가 생각하는 예술에 대한 본인의 정의가 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죽음이란 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는 작업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되게 화려한 작업도 하고 죽음에 관련돼서 어쨌든 이 사람은 최대한 좀 많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은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죽음을 좀 두려움으로 대부분 많이 다가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어차피 죽을 건데 굳이 우리가 그걸 두려워해야 되나? 그 두려움을 걷어내고 거기까지 다가가기 위한 그 걸음에 우리는 그걸 즐기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약간 저는 그렇게 계속 이렇게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적으로도 워너비지만 그냥 아예 인생 자체로도 조금 그 삶에 대한 지혜 같은 걸 이분한테 들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악건 씨한테 이제 이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작품을 이제 찾아봤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육체적 불가능성 이거를 죽음을 보여주되 죽음이 아닌 것처럼 보여주는 포르말데히드의 살아있는 것을 가두는 작업들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리즈를 좀 상영하기 전에 일단 좀 했었는데 이제 소를 엄마 소랑 애기 소랑 반을 딱 갈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엄마 소가 두 개의 상자에 이렇게 반으로 딱 두 동강 난 채 벌어져 있어요. 네, 그럼 그쵸. 관객들은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소의 내부를 다 보고 지나가는 건데 그렇죠. 그런 이제 충격적인 작품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죠. 저도 맨 처음에 이 작품들을 보면서 조금 많이 놀랬었는데 그 인터뷰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단순히 소에 관해서 예술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조금 단순하게 생각한다. 평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자기는 버거를 역으로 생각하게 만든 거죠. 보통은 이제 빵 사이에 그냥 소고기가 껴있는데 그렇죠. 반대로 소고기 사이에 인간이 들어가는 그런 거를 하고 싶다라는 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 사람 뭔가 생각을 좀 색다르게 하는구나라는 것도 있었고 이제 뭐 다른 작품에 대해서 혹시 아마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듯이 아마 이 데미안 허스트라는 작가는 몰라도 그 해골에 다이아몬드 박힌 작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 이제 실제로 진짜 사람 해골에 가운데 이마 쪽에 엄청 큰 다이아몬드가 하나 박혀 있고 네. 그 주위로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게 세세하게 박혀 있는데 이게 수치는 정확하지 않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 박는데 1,000억으로 박았으면 팔 때 아마 그 공이 하나 더 붙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죽음이나 뭔가 그런 좀 파격적인 거에 대해서도 이슈가 있는 작가이기도 하지만 돈적으로 이제 금전적으로도 되게 파격적인 행보를 했던 작가죠. 데미안 허스트가 저도 이제 이거 얘기하려고 조금 옛날의 기억 말고도 저도 찾아봤는데 좀 카피 논란되는 작품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특히 한 작가에 대한 좀 카피 논란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저희가 말했던 소 갈른 거 말고도 이제 뭐 양도 이렇게 걸어놓은 것도 있고 시체를. 근데 그게 데미안 허스트가 나오기 이전에 비슷한 작업을 했던 사람 거랑 너무 유사하게 시각적으로 유사한 작품들이 많았거든요.
좀 약간 어려운 것 같긴 그쵸. 한데. 약간 뭐 식당 같은 경우도 원조가 누구냐. 네, 원조 국밥집이 만약에 뭐 다른 걸 하나 넣어볼까요? 원조 브로콜리 국밥이 있다고 치면은 누군가가 그걸 먼저 만들었는데 맞아. 그건 별로 안 유명해. 안 유명해. 근데 잘 안 팔렸어. 뭐 백종원이나 이런 사람이 브로콜리 국밥 이래서 나왔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 그러면은 약간 그렇긴 하죠. 그쵸. 표절 시비가 오를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데미안 허스트가 약간 사기꾼이라는 얘기도 많이 굉장히 그런 얘기도 많이 했다고 사실 논쟁이 뭐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생각하는 게 그런 논란조차도 이 사람을 띄워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사실은. 이제 뭐 다른 작품 중에 네. 천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은 이제 소의 머리를 그 유리상자 안에 가둬놓고 반대편에 네, 반대편에 하얀 큐브 안에 파리 애벌레랑 뭐 그런 걸 담아놓고 그쵸. 그래서 그 파리는 따뜻한 데나 시체 이런 데를 쫓아가니까 그쵸. 날아가는데 소 머리 위에 이제 뭐 살충기가 있어서 소 머리로 가다가 띡 위에 있으면 죽어요. 소 머리에 이제 알도 낳고 그 알도 낳아서 거기에서 또 파리가 생기고 또 머리 위에 그 살충기에 죽고 그쵸, 반복이 돼요. 그쵸. 그거를 아마 이제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는 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죠. 어떤 면에서 논란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작업을 했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죽음이란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어쨌든 그 파리들은 태어나서 죽잖아요. 그 안에서. 그쵸. 근데 그게 단지 작품으로서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생명이 하나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니까 너무 생명을 중시하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런 관점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불편함 지점을 이렇게 터치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이 사람 작품 중에 나비로 작업한 것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것 또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천년이랑 비슷한 그 구조도 있고 실제로 이제 그 나비의 무늬 가지고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나비를 이제 박제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쵸. 거기에 이제 희생된 나비가 그쵸. 9,000마리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뭐 지금 이제 저희가 얘기로만 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잉크를 쓰잖아요. 그 잉크 대신에 나비를 그러니까 모자이크 하듯이 한 마리 한 마리에서 그 9,000마리를 다 했던 버터플라이라는 작품도 있고 저는 아까 천년이라는 작품을 이 데미안 허스트 작품 중에서 제일 그러니까 충격적으로 봤던 게 삶과 죽음을 다 표현한 것도 있지만 그 소 머리로 가서 알을 낳는 것도 본능이고 살충기에 홀려서 따라가는 것도 본능이고 맞아요. 결국에는 본능이란 맞아요. 거죠. 근데 그거를 이 한 공간 안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좀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하셨던 그 해골 이게 이제 작품명이 신의 사랑을 위하여 라는 작품인데 저도 이걸 봤을 때 약간 느꼈던 게 뭐냐면은 사실 해골이란 건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목이 왜 신의 사랑을 위하여일까를 생각해 보면은 다이아몬드로 완전 뒤덮였다는 건 사실 인간계에 있어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인간의 어리석음을 표현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죽음을 벗어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로 치장을 하지만 사실 그거는 인간계의 얘기고 죽음은 사실 그거보다 다른 차원에 있는 얘기다라는 거를 설명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맞아요. 하고 그것도 사실 논란이 됐었어요. 왜냐면 그 해골의 주인 정작 본인은 물론 죽었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작품이 될 거 원하지 않았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산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해골이 그렇게 작품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것도 그렇죠.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되게 논란거리가 논란이 되게 많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거의 연장선에 소, 뭐 양, 돼지, 나비, 뭐 파리, 이제는 사람까지 건드리는 거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충격적이고 뭔가 윤리적으로 조금 비판받을 작품이나 작업을 하더라도 그게 저는 예술, 특히 미술을 하는 아티스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서 남들이 느끼지 못한 감정이나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깨우쳐주는 게 저는 미술의 역할, 예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찾아본 것 중에서 데미안 허스트를 아티스타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단어가. 왜냐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부럽네요. 그렇죠. 그래서 원업인가요? 그것도 있죠.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살아생전에 본인의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는 예술가의 삶을 전 좋아하지 않아요. 아티스타의 그 기운이 있으면 그걸 다 살아생전에 누려보고 가는, 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다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뭐 논란도 많고 되게 파격적인 행보를 하는 데미안 허스트가 이제 제 워너비고요. 이제 이어서 그러면 김혁 씨의 워너비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제가 워너비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작품은 영화 스쿨 오브 락의 OST 스쿨 오브 락입니다. 스쿨 오브 락이 최근에 뮤지컬이 나왔어요. 네, 뮤지컬 나왔다고. 네, 뮤지컬이 나와서 그게 이제 내한 공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실 만한 분도 계시긴 할 텐데 스쿨 오브 락이 좀 이렇게 오래된 영화예요. 그 지금 나온 뮤지컬보다 훨씬 오래돼서 2003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거의 한 16년 됐죠, 영화가. 되게 오래됐네. 네, 그래서 훨씬 그 젊은 시절의 잭 블랙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릇파릇한 네, 그래서 잭형. 잭 블랙의 주연 영화 스쿨 오브 락의 이제 마지막 파트에 나오는 OST인데 사실 이 노래가 워너비라기보다는 이 여기에 이제 작품에 출연을 했던 잭 블랙이 사실 저의 워너비예요. 잭 블랙이 배우로서도 엄청 유명하고 이제 쿵푸 팬더에서 주인공인 포 역할도 했었죠. 보니까 옛날에 킹콩에도 그렇죠. 영화 감독으로 그렇죠, 역할을 그렇죠. 했었죠. 네. 그러니까 킹콩에서가 약간 정극 스타일로 보통은 그냥 잭 블랙이 재밌는 코미디 배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 킹콩에서는 조금 이제 정극을 보여줘서 이 사람은 확실히 배우구나. 잭 블랙을 제가 워너비로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은 잭 블랙이 이런 배우로서의 활동 말고 음악인으로서도 활동을 해요. 터네이셔스 D 그런 그 2인 밴드를 해요. 아, 실제로? 네, 실제로. 그래서 최근에도 공연을 했었어요. 그런 엄청 유명한 락 페스티벌 같은 데서. 그 정도로 이 잭 블랙이라는 사람이 락을 사랑하는 남자예요. 그리고 이 스쿨 오브 락이라는 작품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배우로서의 잭 블랙과 음악인으로서의 잭 블랙이 추구하는 모습을 합쳐놓은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잭 블랙의 작품이나 노래 같은 걸 들으면서 가장 느끼는 게 잭 블랙이라는 배우나 그러니까 예술인이라고 칭할게요. 잭 블랙이라는 예술인이 주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 유쾌한 에너지. 어떤 거를 하더라도 그가 주는 그 유쾌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데 저도 약간 그런 걸 추구했었거든요. 작업을 할 때마다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유쾌함을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그게 이제 에너지화가 되기를 바랬었는데 안 유쾌하시잖아요. 아 저요? 그쵸 워너비라고 해서 항상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비관적이시잖아요. 그쵸 저 자체는 비관적인데 제가 만드는 것들은 약간 좀 그렇기를 바랬었죠. 그런 잭 블랙이 출연한 영화고 이 스쿨 오브 락이라는 영화에서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이제 나온 노래인데 이제 영화에 대해서 지금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듀이 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주인공이고 잭 블랙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가 만든 밴드에서 자기가 쫓겨나요. 왜냐면은 자기가 메인 보컬이 아니거든요. 근데 가끔 공연을 하면은 그런 기획자나 제작자들이 이제 구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작자나 기획자가 이제 구경하는 공연이었는데 자기가 메인 보컬도 아닌데 막 나섰구나. 네 마이크를 키워줘 빨리 켜줘 빨리 켜줘 해서 자기가 메인 보컬보다 더 크게 노래 부르고 그 메인 보컬의 마이크를 뺏어서 코러스를 넣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기타리스트인데 기타 독주를 이제 그 길이 동안 다 보여주진 않았지만 20분간 독주를 해요. 자기 혼자서 심취해서 남들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자기만 이 락에 심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밴드 멤버들이 싫어하고. 네 싫어하고 그게 이제 그 해마다 그 지역에서 하는 밴드 대회가 있어요. 네. 원래는 그걸 목표로 하고 밴드가 결성이 되고. 잭 블랙이 여기 껴있는 이상
이거에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해서 못한다. 네, 바로 다른 기타리스트를 데리고 와서 너 필요 없으니까 꺼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잭 블랙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만든 밴드고 내가 이렇게 했던 건데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결국에는 쫓겨나죠. 근데 이제 음악 외적으로 보자면은 음악 말고는 다른 걸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도 못 벌고 사는데도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사냐? 같이 예전에 음악을 했던 친구 집에 얹혀 살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 친구가 약간 착한 사람이어서 그냥 얹혀 살아도 그냥저냥 넘어갔는데 이 친구가 음악을 포기하고 여자를 만나게 되면서 동거 중인 커플 집에? 집에 껴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월세도 안 내는 거죠. 아이고. 근데 그래서 그 여자가 이 잭 블랙을 엄청 싫어해요. 그쵸. 눈에 진짜. 가시니까. 그럼. 그래서 계속 남자친구를 닥달하다가 결국엔 남자친구가 그 등살에 못 이겨서 그럼 돈을 벌어와서 돈을 내라. 살 거면. 네, 살 거면 정 못하면 기차라도 팔든가. 그래서 잭 블랙이 엄청 그 말에 듣고 엄청 화가 나요. 그쵸. 아니 내 전부인데. 네, 이거를 팔면서 하라고?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직업이냐면은 교사직이에요. 근데 메인 교사가 아니라 대리 교사. 어딘가 이제 빌 때 거기에 잠깐 가서 알려주고 하는 그런 대리 교사직인데 어느 날 그 친구 커플이 없을 때 집에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전화를 잭 블랙이 받죠. 근데 그쪽에서 엄청 유명하고 퀄리티가 높은 그 고위분들이 다니시는 사립학교. 사립초등학교 원장 선생님이 지금 담임 선생님 한 분이 급하게 빠져서 지금 당장 올 사람이 필요하다. 혹시 오실 수 있느냐라고 이제 그 친구 이름 네드예요. 네드 선생님이 오실 수 있냐? 잭 블랙이 몰래 자기가 네드 슈니블리 인척을 하고 그 학교에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스토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가르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자습해 뭐 알아서 해. 퇴근 시간 땡치면 바로 뛰쳐나가고. 저희의 모습이네요. 그쵸. 약간 그런 첫 수업이었는데 그 다음날 이 이제 조금 퀄리티 있는 초등학교니까 음악 수업이 따로 있어요. 클래식 악기들을 하나씩 잡고 하는 거를 이 잭 블랙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딱 오는 거죠. 얘네들이랑 음악을 해야겠다. 애들이 클래식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락을. 네, 락밴드로 들어가요. 그냥 클래식 기타 치니까 넌 일렉 기타 해. 넌 첼로 하니까 베이스 해. 첼로를 꺾으면 베이스 기타란다.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심벌 치는 친구한테는 너 그럼 드럼. 그리고 노래 잘하는 친구들 있니? 그럼 너네 노래. 네. 근데 이제 그런 애들 빼면은 나머지 애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애들은 너네는 경비, 보안 담당이란다. 어쨌든 역할을 다 네, 주네요. 다 나눠줘요. 역할 다 나눠주고 맨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음악 하고 싶으니까 자기가 하고 네, 싶은 내가 음악의 밴드 하고 욕구를. 쟤네들 음악하네? 그럼 쟤네 이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음악에 쟤네를 써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정규 수업은 때려치고 음악 콩쿨처럼 얘기를 그 어린 아이들한테 거짓말을 해서 이걸 하면 나중에 뭐 하버드도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밴드를 맨 처음에 만들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아이들을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교류를 하면서 조금씩 이제 변화를 가집니다. 아이들도 점점 변화를 하고 잭 블랙 자신도 이제 조금씩 변화를 해요. 이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잭 블랙이 가짜라는 것도 들통이 나기도 하고 학교에서. 네. 그래서 뭐 쫓겨나기도 하고 아이들은 좀 실망하기도 하고 잭 블랙은 이제 현실을 좀 느꼈어요. 거기서 친구랑도 얘기를 하면서 친구가 우리가 음악을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력은 확실히 없었어 라고 말하면서 자각을. 네, 그래서 자기는 포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잭 블랙도 그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난 그냥 쓰레기 같은 인생이야 라고 하고 포기를 하면서 이제 그냥 집안에 널브러져 자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그동안 느꼈던 것들 그 즐거운 것들을 잊지 못해서 그 학교를 몰래 빠져나와서 그 잭 블랙의 집에 가서 잭 블랙을 강제로 데리고 나와서
공연을 하러 갑니다. 아, 그게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스크로브락이에요. 아, 네, 스크로브락이 이제 영화 제목이기도 하고 이 밴드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 마지막 곡의 이름이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잭 블랙이 그동안은 자기만이 진짜 진정한 락이고 남들은 가짜고 내가 하는 것만 리얼이야. 그리고 내 음악에 나가야 되고 내가 메인을 해야 되고 메인 솔로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다가 마지막 그 공연하기 직전에 이제 그 기타 치는 친구가 이제 잭이에요. 잭 무니엠인데 잭의 곡으로 하자. 혹시 잭의 곡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이제 투표까지 해요. 오, 많이 독선적이지 그쵸. 않게 됐네요. 자기가 독단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랑 그 생활을 하면서 함께 한다는 게 뭔지를 안 거죠. 의견도 듣고. 네. 그래서 이제 곡을 이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잭 블랙이 무조건 뭐 물론 메인 보컬을 하지만 뭐 기타 솔로도 있고 키보드 솔로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할 때마다 되게 뭔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처럼 이렇게 연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 파트별로 분배를 다 해놓고 그리고 원래는 잭 블랙이 보컬도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잭이라는 친구가 잭 블랙한테 선생님이 해주세요 하는데 잭 블랙이 내가 해도 돼? 이렇게 되물을 정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진짜 많이 바꾼. 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멋있는 말을 하죠. 저는 작곡을 하는 사람이지 부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잭 블랙이 메인으로 서서 그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제 노래가 스크로브락인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장면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독주를 막 20분 했다고 하잖아요. 네네. 독주를 20분 하다가 자기가 자기 분위기에 미쳐가지고 다이브를 합니다. 아, 뛰내리는 거. 네, 객석으로 점프를 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잭 블랙이 하는 거에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그럼 뛰어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피해요.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피하고 잭 블랙은 그냥 바닥에 꼬꾸라져서 기절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스크로브락 때는 마지막에 다 파트별로 막 솔로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거 하면서 마지막에 다이브를 딱 멋있게 뛰어오릅니다. 그게 저는 이 영화의 제일 핵심 포인트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딱 멋있게 뛰어들었을 때 사람들이 딱 받아주고 그거보다 더 중요했던 건 그 잭 블랙의 표정이에요. 그걸 받아줬을 때 그 사람들이 받아줬을 때 느끼는 쾌감. 아, 이거다 하는 그 뿌듯한 느낌. 그러면서 다 이제 무대로 돌아오거든요. 이게 제 워너비가 됐었던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끔 이런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울컥울컥한 때가 있거든요. 뭔가 주인공이나 이런데 동화돼서 그 감정을 순간적으로 느낄 때가 있는데 그 장면을 사실 볼 때마다 약간 그 감정이 올라오긴 해요. 저도 사실 그런 음악을 하고 싶었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가장 꿈꾸는 이상적인 음악인으로서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술적으로 봤을 때 누군가랑 교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예술이 주는 멋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기만 하고 듣기만 했을 때의 교감은 사실 그거를 표현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이 다이브 장면이 그 교감을 확실히 보여주는 딱 한 컷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줬다. 말 그대로 다이빙해서 자기를 던졌고 사람들이 이걸 받아줬다 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해서 음악적으로도 그리고 영화 그 미디어적으로도 충분히 좀 멋이 있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항상 볼 때마다 저는 유쾌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잭 블랙을 그 영화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음악을 진짜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느껴요. 네. 단순히 그냥 연기가 아니라 이 사람은 진짜 음악에 미쳐있구나. 그리고 배우로서도 참 미친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는 영화인 것 같아요. 워너비는 항상 이렇게 뭔가 자기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계속 동기부여를 주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에 먼저 가 있는 사람의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의 또 지침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매 순간마다 내 선택을 정해주는 그런 목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언뜻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맞나 아닌가를 볼 때 그 사람을 보는
그렇게 생각하면 네. 그 뭐 직장 다니면 네. 내가 이 회사를 다녀야 되는가 정할 때 네. 사수를 보면 되잖아요. 워너비는 워너비니까. 그쵸.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워너비가 되게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그렇죠. 이제 각자가 되게 이렇게 힘들 때나 조금 그쵸, 그쵸. 헷갈릴 때 저희가 그런 워너비를 보면서 조금씩 마음을 다잡고 이런 그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그쵸, 좋은 것 그쵸. 같아요. 그게 좀 워너비의 역할인 것 같네요. 오늘 그쵸.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도 뭐 각자의 워너비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예술적이 아니더라도 뭐 그렇죠. 학교 담임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그 동네 형이 워너비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머니나 아버지가 워너비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거지만 뭐 조언이라든가 뭐 명언이라든가 워너비라든가 이게 제 인생이라는 길을 밝혀주는 그런 등불은 아니지만 가로등은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을 전부 밝혀주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이.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이랑 저랑은 다르니까. 다르죠. 이쯤은 네가 가고 있는 게 맞아 라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엄청 깜깜한 길에 한 개의 가로등 정도 이게 지금 길을 걷고 있는 게 맞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닐까. 준비하셨죠? 가로등. 그러니까 준비는 아니지만 항상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워너비가 누군지도 좀 솔직히 저는 알고 싶기도 하네요. 저희가 얘기할 때 부모님이 워너비가 아닌 게 좀 저희 부모님들은 슬프시겠지. 슬프실 수도 있겠네요. 저의 워너비는 부모님입니다. 아, 다시 녹음하면. 제가 무슨 얘기 했었나요? 악건 씨는 대면 호스트라고 하셨는데 저의 워너비는 부모님입니다. 항상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부모님, 형, 가족, 친구들. 근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대면 호스트라는 작가를 살면서 지금 검색해 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면 호스트에 대해서 조금 알고 이런 작품은 의미가 뭐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작품에 대해서. 저도 아니 잭 블랙 그냥 코미디 하는 배우인 줄 알았지 노래에 대해서 그렇게 좀 뭔가 깊이가 있고 또 그 사람이 가지는 그런 마인드를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쵸. 저도 좀 다르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알고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거 확실히 다른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데미안 허스트나 뭐 잭 블랙에 대해서 그동안 모르셨다면은 한 번쯤은 검색해 보셔서 이런 걸 좀 느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재밌었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 워너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11월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빼빼로데이. 그쵸. 그래서 다음 주는 그럼 빼빼로인가요? 아니죠. 빼빼로 아니죠. 11월에 저희가 이제 그 11월 되면 항상 수능이란 걸 보죠. 그쵸.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받고 대학을 가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제로 테스트를 좀 주제로 삼아봤어요. 그쵸. 테스트, 그래서 시험. 네, 시험. 미술적으로 봤을 때